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law.lawtv.kr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림법률사무소의 황용 변호사님 자리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용 변호사입니다.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통장만 빌려줬을 뿐인데 연락 두절된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치매 아버지의 자산 관리, 임신 중 별거,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네요. 잠시 후 황영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정말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하지만 아직 그와 관련된 법안 내용을 통과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법률 인사 시간입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정 법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우리가 좀 줄여서 재초환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재건축 이익에 대한 환수를 일단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보니 실효성, 당위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우선 기존 법률 내용부터 좀 하나씩 짚어보죠. 네. 우선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집값이 상승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당의 개발 이익에 대해서 일정한 부담금을 이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토지는 소유권이 있지만 공공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할 때는 공공주택 등 공공기여도 함께 진행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개발 이익 사회화 방지를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현재 기준으로 이 환수되는 기준이 정확하게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변호사님. 네,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조합원이 얻는 이익을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공제하고 가구당 평균 3천만 원이 넘으면은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건축 부담금이 대상이 되는 재건축 초과이익이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정산적 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해서 재건축 조합원 또는 이제 조합이 귀속되는 주택 가격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재건축 초과분의 산정 방식은 종료 시점 주택 가액에서 개시 시점 주택 가액의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과 개발 비용을 공제한 후 부과율을 곱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수억 원의 이 부담금 때문에요. 사업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등 부작용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 재초안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어떤 것들인가요? 예, 그 최근 이제 김정재 의원 등 이제 국회의원 등이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이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제
내었었고 국회 이제 곧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가 지금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개정안은 이제 제안 이후에서 2006년 이후로 현행법 제정 이후로 이제 2차례 정도 재건축 부담금 납부 면제 과정 등이 거쳤으나 그 이후에도 이제 부과 체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보니 이제 재건축이 현실과 맞지 않게 과도하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위 개정안에서는 일주택자나 고령자에 대한 배려 없이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건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 이제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제초안 개정 안에는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변호사님 궁금하거든요. 네, 그 재건축 초안 개정안에는 이제 우선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과 부과 구간 단위 금액을 상환하는 부과 기준을 이제 상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부담금 감면 규정을 이제 신설하였고요.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 등을 조정해 가지고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라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공주택 등을 건설해서 국가 등 공공기관에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부과 개시 시점에 대해서 최초로 구성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된 날짜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개시 시점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택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였고 부과 단위 금액을 7천만 원 단위로 조정하였습니다. 넷째로 이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준공 시점에 대해서 역산해 가지고 부담금을 10분의 10에서 최대 1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해 내는 세금을 확 줄여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제초안 부과 기준이 어떻게 이전과 달라지게 되는 건지도 좀 짚어주세요, 변호사님. 네, 우선은 이제 부과 기준 현실 개선안에 대한 자료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먼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재건축 초과이익의 부과율을 곱해서 나온다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누진제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초과이익이 많을수록 부가세율도 이제 높아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3천만 원 이하이면은 면제 단계별로 증가해서 1억 1천만 원만 초과해도 50% 부과율을 매겨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 다른 금액을 공제하고 실제 의액이 1억 2천만 원이면은 6천만 원을 이제 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이제 개정안에서는 이제 구간을 넓히고 단 각 구간의 폭도 넓혔습니다. 우선 이제 1억 원이 초과이익만 있어도 40%를 부담금으로 냈어야 했는데 이제는 1억 원은 부과 자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 선도 3억 8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앞에서 부과 시점이 최초로 구성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한 날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변경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예, 초과이익이라는 것은 종전의 가격에서 시점은 가격을 제외한 것일 텐데요. 우선 이제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시점을 좀 더 뒤로 미뤘습니다. 재건축은 이제 각 단계별로 진행될수록 통상적으로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시점을 뒤로 미룰수록 초과이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생겼을 때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이익 시점 가격을 정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합 설립인가일 시점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정비사업 권리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 사업 주체는 추진위가 아니라 조합이라고 본 취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개정안을 통한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확대 및 실수요자 배려에 대한 내용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주요 내용들 변호사님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을 통해서 공급하면은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매각 대금이 초과이익에 들어와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요인을 감소시키기도 하였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공공기여 매각 대금을 초과이익 산정해서 배제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민간 재건축에서 좀 더 공공기여 물량을 확대되도록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금 완화 조치도 도입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주택 보유기간이나 구입 목적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었는데요. 이를 보유기간에 따라서 부담금의 감면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6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더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따로 실거주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게 핵심인 듯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준공 10년 전에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좀 부담금을 거의 안 낼 수도 있게 되겠네요, 변호사님. 맞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이렇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정 법안에 대해 황윤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오늘 내용 꼭 기억해 두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도 함께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요. 생생법률쇼의 자랑이죠. 성심성의 전화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상담자님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네.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는지 사연 좀 말씀해 주세요. 백보통장 대출을 이유로 해서요. 네네. 백보통장을 제공을 해버린 게 돼버려가지고 아, 네. 현재 은행에서 지급정지가 됐는데요. 네네. 지금 향후에 경찰 조사가 들어오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요. 아, 4월에 경찰 조사를 받으셨나요? 아직이요, 아직. 아직이요. 이제 경찰 조사를 받으실 예정이신 거죠? 아직은 경찰서 조사 전화는 아직 안 아, 왔는데. 네네. 그러면 일단 어떤 잘 모르고 일단 통장을 빌려주셨는데 대포 통장을 그쪽에 사용해서 어떤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거군요. 예, 대출을 해준다고 네네. 저기 국내 시중은행 로고를 도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금융 컨설팅이라고 시중은행 이름 들어간 그거를 포함해가지고 네네. 이미 이제 명함을 줬거든요. 네네. 카톡에 이렇게 나중에 또 회사 거래 내역을 만든다고 네. 사업자 대출로 진행을 한다고 제 계좌 내역을 계좌 비밀번호하고 OTP를 받아갔는데 네. 그거를 지금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통장으로 사용을 한 것 같은데 네. 네네 어떤 어떻게 지금 되는지. 상황에서는 어떤 경찰의 연락이나 이런 부분을 받으신 건 없으신 거예요? 아직 전화는 못 받았는데요. 아, 근데 이제 이게 문제될 것 같다 이런 점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 주신 걸까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황윤 변호사님 이 관련 내용 함께 들으셨거든요.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저 혹시 통장을 대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거를 모르는 번호로 일단 전화가 왔는데요. 네. 그걸 말을 해도 되나? 시중은행 이름 있잖아요. 네네. 그거 앞 글자랑 그 이름 글자랑 금융 컨설팅이라고 대리라고 사칭을 해가지고 네. 명함을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명함을 요구하더니 네. 하니까 그러고 나서 통장 내역을 만든다고 네. 사업자 대출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거래 그러면은 사업자 대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거래 내역들이라든가 통장을 달라고 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비밀번호랑 OTP를 발급을 네. 받아버린 것 같은데 거기서 네. 네네 처음에 그리고- 원래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하실 용의가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작업 대출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제 네. 그 사업자 대출 사업을 원래 하실 의향이 없으셨는데 사업자 대출로 하면 이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 은행 통장을 제가 지금 네. 신용이 안 좋아가지고 네. 그거를 아는 건가 그거 알고 전화를 했는지 네. 제 거를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따로 그 용역에 대해서 돈을 들였을까요? 혹은 그쪽에서 돈을 받으신 게 있으셨을까요? 저는 전혀 돈 받은 거 없고 그냥 네. 대출이 나온다고 따지고 해서 나가더라고.
돈이 예. 빠지고 돈이 입금이 되고 막 출금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명의를 네. 빌려주시고 나중에 이제 통장 내역을 확인하니까 이제 거래 내역들이 이제 발생을 했다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리고 지급 정지가 되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다라는 건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경찰서에서 그게 지급 정지가 요청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아, 보이스피싱 관련된 것으로 네. 해가지고 지급 정지가 됐다라고 연락을 받으신 거고요. 예. 아, 그러면은 뭐 아직 그 대리라고 하셔가지고 명함을 보내셨다는 분은 전혀 뭐 만나신 적은 없으신 거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은 아예 연락을 아예 안 받고요. 그럼 휴대폰 통화나 문자로 거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네네네네. 카카오톡이랑 그 전화하고 네. 예, 그렇게 연락했어요. 그 알겠습니다. 그 이제 보통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된 사건들은 이제 사기죄가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통장 명의를 이렇게 빌려주시게 되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보통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해 가지고 현금 수고책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문서 위조죄라든가 동행사죄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네. 이제 단순히 이제 통장 명의만 빌려주셔가지고 이제 네. 뭐 사기 방조 혹은 이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뭐 보통 이제 통상 조사가 진행되면은 이제 통장을 네. 빌려주시게 된 이제 정황이라든가 혹은 네.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대가 관계 돈을 주고받은 경향이 있었던 점 같은 걸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런 상황인 거고 우선은 이제 혐의 자체를 이제 네. 통장 자체가 이제 제가 거래할 목적이 아니라 이제 타인이 이제 어떤 네. 부정적으로 이제 대출을 받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대여를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고의 같은 것도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해가지고 이게 혹시라도 이제 잘못 사용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이제 범행 목적으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알고 계셨다든가 혹은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이 이제 확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 통화 내역 그러니까 전화 내역 같은 건 녹음되신 파일들이 있을까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통화 내역 녹음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문자라든가 카카오톡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잘 저장해 놓으셨다가 경찰 조사 받으실 때 이제 네. 잘 모르셨다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조사 받으실 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여쭤볼 게 네,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제가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요. 네, 어떤 서울의 어떤 성형외과에서 이걸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이거를 그때 경찰 조사 받으러 갈 때가 되면은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그쪽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이거를 CCTV에 조회를 해가지고 네. 이거를 특정을 할 수가 있는지 범인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 선생님도 이제 그 범행 목적 혹은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돼 가지고 계좌가 사용될 거라는 점을 모르시고 이제 계좌를 빌려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추가적 범죄가 이제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네.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통장을 이용해가지고 범행을 행한 주범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그 추가 수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CCTV 같은 것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기관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정보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알려주시는 것도 조사 단계에서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상담자님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잘 모르고 이렇게 명의 빌려줬다가 사실 곤욕 치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네, 상담자님이 맞습니다. 앞으로 좀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들 어떻게 진행 예정일 걸로 보이는지 변호사님 다시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이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심지어는 이제 신문에서 적법한 구인 광고를 통해 가지고 이제 현금 수거책 같은 걸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뭐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현장에서 부동산 확인 같은 거를 시키면서 이제 현장에서 금원을 좀 받아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하면서 현금 수거책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해서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처럼 이제 사업자 대출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신용 대출이 어려운 분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이면서 이제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보이스 피싱 관련해 가지고 요즘은 이제 엄벌을 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자신이 무고하다는 점을 또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미리 이제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든가 이제 생각보다 이제 많은 급여를 제공하면서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시킨다고 하면은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통장 자기 명의 통장이라든가 대포 통장을 이제 타인 명의에게 빌려주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도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아무쪼록 변호사님 조언 말씀 잘 새기셔서 잘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몇 달 전 배우자가 집을 나갔고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집을 나갈 당시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배우자가 그 여자와도 연락을 끊은 듯합니다. 어차피 이혼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부모 가정 혜택도 받아야 하고 새 출발도 해야 하는데 배우자는 연락조차 안 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살던 집에 전세금 반환 날짜가 다 되어 가는데 연락 두절된 남편이 명의자로 되어 있어 전세금을 몰래 받아가 버릴까 봐 너무 걱정입니다. 연락 두절된 남편과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이혼을 하게 돼도 재산분할로 전세금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연 접수가 되었어요. 상담자님께서는 혹시라도 남편이 전세금을 몰래 받아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걱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변호사님, 법적으로 이런 부분 좀 막아둘 수 없을까요? 네, 우선 이제 사안과 같이 이제 전세금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혼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전세금을 먼저 이제 빼나갈까 부분이 이제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세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피합류 채권으로 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가압류 신청 같은 경우는 이혼 소송 제기 전에도 본안 소송 전에도 보전 처분으로서 진행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은 남편분이 이제 임의로 전세금을 이제 받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가압류 신청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서로 감정이 격해지고 싸움이 됐다 보니까 한쪽이 이제 집을 나가서 소위 말하는 별거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연락도 두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고 해도 상대방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이혼 절차 진행하려면 뾰족한 수가 없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연락이 전혀 안 되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공시송달 제도 자체가 있습니다. 이제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상대방의 주소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고 소송이 이제 상대방이 그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에 이제 법원에서 이제 주소 보정 명령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소 보정 명령에 대해서 이제 송달을 계속 받지 않으면은 이제 주민등록 초본을 이제 발급받아 가지고 이제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소송이 진행되지 않으면은 공시송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이제 법원 게시판에다가 송달의 서류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상대방이 연락 안 되는 경우도 이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공시송달로 연락 두절된 배우자 상대방에게 소송을 게시한다고 하면은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도 좀 짚어주세요. 네, 이제 우리 민법상 이제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이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면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가 이제 부정한 행위 또는 이제 상간 행위 등이 이제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증거라든가 그러한 상황이 밝혀진다고 한다면은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자료까지도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군요. 이 공시송달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간도 궁금해요. 이 공시송달을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이혼까지 가는데 재판 기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은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고 나서 이제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지 않으면은 주소 보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법원에서는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차 이제 송달이 받지 않으면은 법원은 이제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고 그에 대해서 기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일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또 여기서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 기일 지정 단계에서 이제 1회 기일에서 이제 상대방이 불출석하게 되면은 변론이 종결되고 추후에 이제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한 이제 6개월 정도 기간이 이제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결코 또 짧지 않은 기간이라는 생각이 변호사님 드는데요. 사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요. 이혼에서 사실 가장 또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이 친권 지정 그리고 이제 양육권자 지정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기준도 좀 짚어주세요. 네. 법원은 미성년자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누가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현재 양육자가 누구인지를 고려하고 자녀 나이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양육 의지, 현재 양육자, 부모의 도덕적, 인격적 결격 사유 유무, 경제적 능력,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양육비 산정 기준도 좀 짚어보죠. 변호사님, 양육비는 좀 보통 어떻게 산정이 되게 되나요? 네, 양육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의 성장 과정이라든가 혹은 이제 상대방 배우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통상 이제 그 최저 양육비 기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익이 많다면은 그에 더해서 이제 추가로 산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게 만들어져는 있죠.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게 꼭 그거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맞습니다. 때문에 결국 재판 이 사안별로 달리 정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번 정해진 양육비도 추후에 그 사정 변경에 따라서 또 변동도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점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일 것 같은데 변호사님, 상담자님께 좀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상담자님께서는 이제 한부모 가정 혜택, 경제적 등 이유 등을 이유로 빠른 이혼 소송을 진행을 원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할 요소가 많아가지고 통상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다면은 일부 절차가 이제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연락을 시도를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혼 참 어려운 부분이 많죠. 사실 부부간의 일은 이 둘밖에 모르는 부분도 또 많잖아요.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들 상담하게 되지만 이 건건마다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래도 혼인으로 맺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좀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도록 많은 대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 같은 도움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또 협의해야 될 부분이 더욱 많게 되고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상처받는 일은 꼭 없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좀 신속한 절차로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랄게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고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땐 아버지도 건강하셨고 남겨진 재산 규모도 적은 편이라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경증 치매 진단을 받고 집에만 계십니다. 건강하실 땐 아버지의 주요 일과 중 하나가 은행을 돌면서 정기예금을 드는 거였죠. 하지만 이젠 은행에 가려 하질 않습니다. 얼마 전엔 아버지가 들어놓은 적금이 만기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대신 제가 돈을 찾으러 갔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지급 거절을 당해 겨우 아버지를 설득해 은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 이름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니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자녀는 저 혼자라 상속인은 한 명뿐입니다. 상속을 받는 문제는 걱정이 없는데 아버지 생전에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저는 상속세 절세나 아버지의 자산관리 차원에서도 해결 방안을 찾고 싶은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연 접수가 되었어요. 정말 홀로 계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사연인데요. 더군다나 아버님이 현재 경증 치매 판정을 받으신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 어떤 일들 벌어질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예, 우선 이제 경증 치매 환자 요즘 나이가 많이 드시면서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 치매 환자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치매 환자분들,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상속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언을 번복한다든가 혹은 이제 일방 자녀들에게 이제 한 명이 이제 부모님을 모시면서 이제 그 유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쓰시라고 강요를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 일방에게 이제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증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금융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 비밀번호를 잃어버리신다든가 혹은 이제 돈을 어디에 보관하셨는지 이거를 까먹으신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이제 그 사기 범죄라든가 혹은 이제 보이스피싱 이런 문제도 이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좀 미리미리 대비해두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돈으로 부모님의 병원비나 생활비를 낼 수도 있고요. 또 상속세 부분도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어떤 해결책들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예, 우선적으로는 이제 피안정 후견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해당 제도는 가정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하는 것으로 직계 비속인 상담자님께서는 이제 사촌 이내 혈족에 해당해서 이제 신청 자격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경증 치매이므로 장애, 노령 등을 이유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하는 피안정 후견인 신청 제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서 피안정 후견인으로 인정되면은 아버지 재산 및 기타 법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권한을 모두 위임받게 되므로 기본적인 금융 관련 일처리 및 범죄 피해 노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치매 안심 신탁 제도를 활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신탁 제도는 이제 평소에 보통 금융 상품으로 신탁 재산이 운영되다가 고객이 치매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에 병원비, 요양비,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신탁회사가 이제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유언 대용 신탁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위탁자가 살아 있을 때는 유언 대신 신탁 계약을 통해서 상속 계획을 세우고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수익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만약 아버지에게요, 현금 자산 이외에 아파트 같은 것도 갖고 계신 상황이라면 부동산은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이즈, 볼륨이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해두는 게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치매 안심 신탁이라든가 유언 대용 신탁처럼 신탁 재산을 이용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듯합니다. 이제 신탁은 이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믿을 수 있는 대상에게 관리와 처분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통상 이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지정하여서 기존의 치매 보험 등과 달리 이제 부동산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활용한다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가 되지는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많이들 하고 계신가요? 이제 원래는 좀 활용 빈도가 좀 많이 낮았습니다. 근데 네. 최근 이제 금융 상품들이 그러니까 출시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재산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유언 정도만 알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좀 다양한 방식으로도 유언이나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좀 꼼꼼하게 따져 보시면은 원하는 방향대로 또 이렇게 상속을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경증 치매 판정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치매 인구 정말 많죠. 누구도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치매 인구도 늘다 보니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경증 치매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내가 어떤 유언이나
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한다면 나중에 경증 침해였음을 이유로 해가지고 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던가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을까, 아니면 의사 능력이 없었다고 보진 않을까, 이런 또 분쟁이 씨앗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어떻게 되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상 이제 경증 침해 환자인 경우에 이제 실제로 소송이라든가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법률 행위가 이제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의사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능력이란 자기가 한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네. 이제 경증 침해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유언이라든가 계약 등을 행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치매가 이제 만약 중증 상태이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라면은 의사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사건처럼 이제 경증 치매인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행위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제 판례에서 네. 유언에 필요한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의학적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유언 행위와 관련된 법적 규범적 판단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제 의학적 소견과는 달리 판단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치매라는 알츠하이머 진단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이제 증인 신문 등을 통해서 이제 그 당사자가 이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의사 능력이 있다고 해서 법률 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의사의 진단이 뭐 치매 이렇게 나와 있다, 뭐 어떤 정도의 치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해도 결국 개별 사안별로 실제로 그런 의원 행위를 할 때 당시에 어떤 상황, 주변 정황,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법원은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렇다면은 일단 신탁 제도를 활용할 때 장단점도 좀 궁금해요. 이제 장단점을 알아야지 신탁 제도를 이용할지 말지를 좀 결정하고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좀 장단점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치매 안심 신탁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설계해서 사후에도 이제 본인의 의사대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제 치매 등에 걸릴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대신할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고 예고 없이 발생하는 병원비 등에 대해서도 이제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범죄 등 금융범죄 등에서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의 경우에도 유언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복잡한 유언 절차라든가 상속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언에 대해서 일정한 형식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형식에 이제 맞추지 못해가지고 유언이 효력이 없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안심하고 이제 이러한 방법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제도가 활성화될 걸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변호사님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고령화 사회에 딱 맞는 그런 상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치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이제 이렇게 아프신 부모님을 바라본 자식들의 마음도 참 편치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재산 문제는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좀 깔끔하게 최대한 정리해 두고 가는 게 좋잖아요. 부모님들이 이제 치매 같은 질병에 대비해서 노후 자산을 좀 미리 정리해 둘 수 있는 그런 팁을 좀 변호사님 실무적으로 주시자면요. 예, 그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상속인들 간에 상속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미리 그 이제 상속에 대해서 정해두시면은 자녀들 간의 상속 분쟁을 많이 이제 줄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유언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적으로 새로운 유언으로 이제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치매 등 상황에 이제 치매 같은 것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대비할 수 없는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신탁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러한 문제점과 별개로 이제 병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상속 분쟁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우리 상담자님께 또 추가적으로 주실 만한 법률적인 팁 좀 준비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상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자녀들 간의 협의를 하셔가지고 미리 정해두시는 게 이제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정하지 않고 부양하는 이제 자녀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이제 자산을 이제 증여를 하거나 이제 유언으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다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유류분 소송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리 정해두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부모님이 생전에 이런 사후의 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을 나서서 막 자녀들이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상속 때문에 자녀들끼리 얼굴 붉히고 가족끼리 심지어 인연을 끊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좀 미리 이런 부분 재산 정리해 두시는 것도 나중에라도 더 큰 일을 좀 막을 수 있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3개월째 별거 중입니다. 이혼을 거의 확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현재 임신 중이고 9월에 출산 예정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상당합니다. 육아용뿐만 아니라 조리원도 미리 예약해야 되고 출산했을 때 또 출산 이후에 들어가는 돈도 꽤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남편이 별거 직후부터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살 때 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았거든요. 궁금한 것은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건지요. 별거 중 양육비 지급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또 이혼 시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고민이 됩니다.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아서 아무래도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가 되었어요. 임신 중이신데 별거를 시작하셨고 이혼을 준비 중이시라고 하니까 저도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얼마나 심리적으로 힘드시겠어요. 임신 중에도 별거나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변호사님 참 많으시죠? 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혼 중, 그러니까 임신 중에서도 이제 결국은 이제 이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민법 이제 840조에 따르면은 이제 별거한 경우에 이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든가 혹은 이제 그 배우자가 이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이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재판상 이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 중에 배우자가 이제 별거를 하게 됐다면은 이거는 이제 앞서 말한 사유라든가 혹은 이제 특히 유기한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별거를 하게 되면 생활에 불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 경우에 생활비, 양육비 같은 것들은 어떻게 결정이 되게 되나요? 예, 원래 이제 별거를 했을 때 배우자 쌍방이 합의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 합의에 따라서 이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합의 없이 별거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이제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는 상황이므로 이제 생활비라든가 양육비 지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임신 중에 별거나 이혼을 하게 된 경우잖아요. 지금 뱃속에 네. 아이가 자라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아 상태라고 할 수 네. 있겠죠. 아직 출산을 하진 않았는데 이 경우에도 지금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이제 양육비 같은 경우는 이제 태아는 이제 그 출생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양육비 소송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임신한 태아는 이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 중인 상태에서 소송으로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를 하고 이혼 소송이 성립하게 되면은 이제 친권이라든가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있다가 아이가 출생한 뒤에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소송 도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아이가 출산한 이후에 쭉 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때 양육비에 대한 부분이나 출산 비용 같은 것도 일부 좀 보전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좀 더 궁금한 점이 지금 남편분은 이혼을 원치 않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혼을 진행하시려면. 그런데 지금 출산 예정일이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에 출산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이혼 소송이라는 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출산 이후에 차라리 소송을 시행하는 게 낫는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이제 조정 전치주의에 의해서 반드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을 정해야 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절차 진행에 이제 상당한 기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소한 1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안의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9월에 출산 예정이신데 5월에 이제 현재 소를 제기하시면은 소송 도중에 출산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선 소 제기를 하셔서 이혼 여부라든가 재산 분할 등에 대해서 관한 사항을 정하시고 이후에 이제 아이가 출생하게 된다면은 그때 이제 친권자라든가 양육자, 양육비에 관한 부분을 정하시는 것이 이제 현명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친권 양육권도 문제될 것 같은데 확보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예, 이제 임산부의 경우 아직 태아가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권과 양육권 지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상담자님께서는 이제 추후 9월에 출산을 하시게 되면은 그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함께 신청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은 이제 친권자, 양육자를 결정할 때 미성년자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누가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 기준을 판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이제 현재 양육자가 누구인지 혹은 이제 자녀의 양육 의지라든가 경제 능력 등을 위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양육하시려고 하시는 의지라든가 혹은 이제 뭐 경제 능력 상황에 대해서 잘 소명하신다면은 충분히 이제 양육자로 지정되실 가능성이 네.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배우자분, 지금 와이프분께서 이 혼인 기간 중에 일을 하지 않으셨다고 밝히다 보니까 이제 양육 환경에 적합한 것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걱정해 주셔서 이런 질문도 주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특히 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우리나라 예. 법원도 좀 어머니에게 조금 더 이 맞습니다. 생고가 양육권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도 사실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예. 같아요. 이런 점들 전반적으로 잘 고려하셔서 친권 양육권 부분도 원하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혼 소송 도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겠죠. 다른 케이스에서 만약 태아가 유산되거나 하는 경우라면은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입증을 해서 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예, 통상적으로 이제 상간이라든가 혹은 이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해서 이제 이혼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행위들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이제 안 좋은 유산 같은 결과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도 이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이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 배우자 일방이 한쪽을 유기하고 있는 경우, 아예 가출해서 돌아오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요. 그때도 자녀를 양육할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고 그걸 일방이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쪽이 장기간 이제 가출한 상태일 때 그 사람에게도 양육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양육 의무 자체는 이제 부부 쌍방이 자동적으로 이제 부담하게 되는 의무라 해가지고 가출 혼인 생활을 이제 동시에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양육 의무는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출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양육비 부담 의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해서 이제 청구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이 복잡하신 상황일 것 같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임신 중에 건강 챙기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신경 쓰실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지만 꼭 순산하실 수 있도록 몸에 좋은 거 잘 챙겨 드시고 마음도 그래도 좀 편히 먹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좀 대처해 나가는 게 좋을지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은 이제 부양료 같은 경우는 사전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지금 이제 부부 일방이 지금 이제 연락이 안 되고 이제 별거를 해서 양육비라든가 부양료에 대해서 이제 전혀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양료에 대해서 이제 사전 청구를 하셔가지고 먼저 지급을 구하시는 것도 좋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임산부의 경우에 이제 몸조리도 잘 하셔야 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되게 많으신데 이제 이혼 소송까지는 이제 어려우실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도들을 이용하셔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절로 들었는데요. 아무쪼록 좀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생생법률쇼도 응원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lawshow.lowtv.kr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황용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